자, 철없는 어른들, 우리 녹음이 잘못돼가지고 다시 하고 있죠. 이번에 할 거는 쌍용차는 왜 망했냐 입니다. 저는 제로입니다. 지나가던 시민 A님입니다. 이사장입니다. 취준생입니다. 힘들다 다시 하려니까. 자, 쌍용차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쌍용차는 이제 1998년에 이미 망해가지고 대우자동차가 인수를 했죠. 김우중 회장님이 인수를 했는데, 대우 그룹 자체가 이제 무너지는 바람에 대우차하고 쌍용차하고 또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가 돼서 2004년에 중국의 상하이차가 인수를 했죠. 인수를 했고, 나중에 상하이차가 먹튀를 하고 2008년에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그 이후에 인도의 마힌드라가 인수를 했죠. 이거는 뭐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상하이차가 2006년에 쌍용차의 디젤 하이브리드 엔진 기술을 탈취했다라고 해서 기소가 됐어요. 기소가 됐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거죠? 기소가 됐죠. 그리고 우선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 기술 탈취를 해서 기소가 된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젤 하이브리드 엔진이라는 걸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죠.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술을 훔쳐갔다라고 해서 우리는 상하이 기차가 기술을 훔쳐가고 먹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근데 그 기소를 할 정도면 우리는 그러니까 실제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기술 개발 단계였을 순 있잖아요. 기소를 할 정도면.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법정에서 그런 부분이 다 무죄가 됐으니까, 중국에서 기소를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기소했으니까요.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잠깐 일부분만 보자고 하면, 자동차 한 개 기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략 한 5년 전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공장의 생산 라인을 바꿔야겠죠. 생산 라인을 바꾸고, 그리고 이제 부품을 공급받는 협력업체에 가서 규격도 전해줘서 얘네들이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도 전해주고 해야 돼요. 이러는데 보통 5년 전후가 걸리고, 보통 그렇게 해서 자동차 한 개 회사가 이런 식으로 자동차를 하나 개발을 해서 파는데 5년이 걸립니다. 5년 정도를 판매를 하죠. 그리고 다른 모델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자동차 한 개의 생산 시설을 완비하는데 3천억에서 한 5천억 정도가 든대요. 그리고 그때 상하이차가 인수하기 전에 쌍용차는 3개 차종, 그러니까 카이런, 액티언, 로디우스 이렇게 3개의 차종의 생산 시설을 완비한 상태였어요. 그러면 이 3개의 차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갖추는데 약 1조 원이 들었잖아요. 근데 상하이차가 깜짝이야. 6천억 원 정도로 인수를 했습니다. 쌍용차를. 그건 망하는 회사고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좀 싸게 나왔죠. 그러면 상하이차는 뭐 하는 회사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상하이차는 자동차를 유통하는 회사예요. 판매하고 유통하는 회사. 상하이차는 중국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우리 현대차다 그러면 현대차가 독단적으로 가가지고 회사를 세워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중국은. 그래서 이제 상하이차 같은 경우에는 GM하고 공동으로 상하이 GM을 가지고 있고, 벤츠도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상하이 벤츠 이렇게. 근데 이제 상하이차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담당하지 않아요. GM이 생산을 담당하고 벤츠가 생산을 담당하고, 상하이차는 거기서 생산된 차를 가지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그런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하이차가 자기네들도 차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만들고 싶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약 1조 원을 들여서 쌍용차가 3개 차종의 생산 시설을 완비하고 났으니까 상하이차가 얘가 마음에 드는 거야. 6천억이면 9천억 아니 1억 1조 원을 들여야 되는데 6천억만 들이면 되니까 그래서 홀라당 사버린 거예요. 상하이차가 그래서 쌍용을 샀는데 이제 문제는 이 카이런, 액티온, 로디우스 요 3개 차종이 자동차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차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차에 항상 들어가는 3개의 차종입니다. 어떻게 생긴지 궁금하다. 지금도 돌아다니잖아요. 네. 아 그래요? 지금 이제 중고 이제 폐차 안 된 것도 돌아다니죠. 패치 안 된 거. 아 그러면은 이 문제가 뭐냐면 그건 차가 못생겼잖아요. 못생겼으면 사겠어요? 그 돌아다닌다면서요? 그분들께 사과하세요. 아 근데 못생긴 거는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손에 꼽히는 판매가 많이 안 됐어요? 이제 문제예요. 자동차 회사가 왜 망하는지 그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자동차 회사는 차가 안 팔리면 망합니다. 당연하겠죠. 쏟아 부은 돈이 너무 많으니까. 쏟아부은 돈도 많고 사실 쏟아부은 돈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기업이라는 거는 상각이라는 걸 할 수가 있잖아요. 투자한 거를 아 이건 글렀다 손해 본 셈 치고 다른 거 하자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동차 회사는 5년 동안 개발을 한 다음에 5년 동안 그걸 팔아야 돼요. 그러면 이 5년 동안 이 차가 안 팔리면 회사에 현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럼 회사가 한 방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3개 차종, 주력 3개 차종이 다 안 팔린 거죠. 쌍용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처음 이 생산을 할 때 상하이차가 인수를 해서 자동차를 생산할 때 2조 2교대 근무로 자동차를 생산을 했어요. 차가 안 팔리니까 상하이차가 우리 3조 2교대만 하자. 그렇게 되면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인건비의 3분의 1이 세이브가 되잖아요. 들 나가니까. 근데 노조가 반대를 한 거죠. 야, 니네가 2조 2교대 하자 그래서 우리가 2조 2교대 하자 그랬는데 니네 마음대로 바꾸냐. 회사에 돈이 없다. 차 안 팔리지 않냐.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거죠. 본사에 가서 돈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5년 동안 차가 안 팔려도 사람들이 계속 나와서 차를 생산하려면 고정비가 계속 나가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자동차 회사는. 그래서 차가 안 팔리면 자동차 회사는 언제든지 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를 제외하고 모든 자동차 회사가 망했었죠. 근데 그러면 그 쌍용이 이렇게 1조를 들여서 이걸 만들어 놓고 망한 이유는 제일 메인 이유는 뭐예요? 차가 안 팔려서. 만들고 가동을 하는 도중에 망했어요? 아니 그 처음에 그 넘어가기 전에. 넘어가기 전에는 대우가 망했죠. 아 대우. 오케이 맞다. 그래서 이 중국의 10대 해외 투자 실패 사례를 보면 한 5위 정도의 쌍용차가 나와 있어요. 그냥 그게 결과적으로 실패예요? 상하이 자동차에게? 상하이 자동차는 6천억 인수자금 6천억하고 법정 관리를 들어갔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그 주식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식이 그냥 불태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법정 관리 간다는 거. 그리고 상하이차가 대충 한 3년 4년 정도 쌍용차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요. 사람들 인건비도 줘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뭐 이런저런 비용이 필요한데 그걸 상하이차가 냈죠. 그러면 6천억보다 훨씬 많은 돈이 거기 들어갔겠죠. 그래서 중국의 10대 투자 실패 사례 중에 5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럼 상하이차는 지금 살아 있어요? 예. 아직 상하이차는 지금 GM하고도 같이 하고 있고 지금 보면 상하이차도 차 만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좀 찾아봤더니 쌍용차의 연구소의 수준이 현기차나 대우차에 비하면 가내수공업 수준이었다라는 말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구소의 수준도 낮고 그 당시 쌍용차의 경영진은
알다시피 이제 쌍용차가 벤츠랑 협력을 해가지고 벤츠의 기술을 많이 받아서 했잖아요. 쌍용차는 기술은 사오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경영진이. 그래서 기술 개발을 그렇게 별로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인터넷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1조는 뭐에 쓴 거예요? 우선 공장 생산 시설을 깔아야죠. 아 연구비 외에도 다 포함해서 1조. 예. 그리고 어쨌든 뭐 철판을 구부리든 뭐 중요한 파워트레인 부분은 사오더라도 나머지는 자기들이 만들어야 되니까. 기술이 그래도 예쁘기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래서 디자이너가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현대차가 갤러퍼라는 차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갤러퍼는 그 미쯔비시 자동차의 파제로라는 자동차를 그냥 그대로 들여온 거예요. 기술 이전을 받아서. 근데 현대차가 갤러퍼의 기술 이전을 받을 때 그 문서만 우리 무역할 때 보면 쓰는 컨테이너 있잖아요. 컨테이너 3개를 꽉 채워서 들고 왔대요. 그래서 기술 이전이라는 게 이메일 몇 개 보내고 연구원 몇 명 빼간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정도로 정말 어려운 거다. 그래서 우선 디젤 하이브리드 엔진이라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못 빼갔기도 했지만 그래서 무죄를 받은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우선 쌍용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쌍용차와 대우차가 한 지붕 가족이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쌍용차가 이제 이번에 한국 GM 철수설이 나왔을 때 굉장히 긴장을 했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 대우차에 인수됐을 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쌍용차와 대우차가 같은 부품 업체에서 부품을 공급을 받았는데 지금 쌍용차 같은 게 티볼리에 잘 팔리고 있잖아요. 티볼리 부품을 공급을 받는데 그 부품 공급 업체가 대우가 나가면서 망해버리면 자기네들도 공급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GM이 철수를 하면 쌍용차가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쌍용차가 굉장히 긴장을 했대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쌍용차는 차가 안 팔려서 망한 거다. 잠시만, 근데 지금 쌍용차가 그러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도 마인드라가 인수했다고. 아, 맞다. 그럼 법정 관리에 들어간 다음에 인도의 그 회사가 인수를. 망한 건 아닌가? 지금 살아있다. 다시 회생? 지금 살아있잖아요. 티볼리 디자이너가 중요합니다. 결론. 티볼리는 예쁜 것 같은데? 근데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전문가들은 다 티볼리 후지다 그랬대요. 다 후지다 이거 안 팔린다. 예뻐야 돼. 차가 그게 예뻐야 돼. 세계적으로 잘 팔려요? 우리나라에서 잘 쌍용차는 팔리는 거 수출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들 중에 수출 비중이 가장 적어요. 티볼리가 그 귀엽게 생긴 차 아니에요? 귀엽게 생긴 차가 한둘이에요. 귀엽게 생겼는데. 보자. 어중간하긴 하다. 내가 생각한 차가 아니네. 색깔 바꾸니까 예쁘는데? 검은색, 주황색 하니까. 좀 사납게 생겼는데. 눈이에요. 네. 연구 개발이 중요합니다. 디자인이 중요하고. 근데 그럼 결국. 그동안 그렇게 뭐 기술 유출이다 나오는 거는 다 뻥인 거예요? 그냥 뻥이고 뭐 알지도 못하면서 우선 기사를 쓰는 아예 거고. 뻥인 건 아니고 그 쌍용차의 연구진들을 많이 데려갔긴 했어요. 그러니까는 가는 수업 수준의 예, 그러니까 연구진을. 이게 그 연구진을 데려간 거예요? 연구진을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상하이 차가 그 쌍용차에다가 돈을 주고 연구진을 상하이 차에 파견 근무를 시켰대요. 돈을 많이 줬겠죠. 그러니까 그냥 제가 알고 있기로 저는 그 디젤 하이브리드 기술 이런 거 몰랐거든요. 네. 근데 그것까지 재판까지 갔다니까 그냥 쌍용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쌍용에서 만든 차 같은 걸 만들어서 팔았다 중국에. 뭐 그 정도? 아닌가요?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선 그 로디우스처럼 생긴 차를 얘네가 팔긴 해요. 아, 상하이 차가 아, 지들이 만들어서 팔긴 하는데 그거 겉모양만 보면 로디우스 베낀 건데? 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법정에서 다 무죄가 났으니까. 근데 법정에서 무죄가 났는데 솔직히 이게 뭐 기술 유출이다, 뭐 카피다, 이건 되게 애매한 거잖아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가져가는 방법이 그냥 같은 내용 특허 하나 더 내는 거잖아요. 이거랑 이거는 다른 거야 하고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거 그대로 사용하고. 그래서 저는 상하이 근데 의외였던 건 그게 투자 실패 사례로 꼽힌다는 건 좀 의외였어요. 왜요? 어쨌든 싸게 샀잖아요. 운영을 못한 것도 맞고. 근데 이득이 나야 근데 투자가 성공한 거 이득이라는 아닌가? 거는 예를 들어서 상하이 자동차 그룹이 쌍용차를 사서 쌍용차에서 이득이 난 게 이득인 건지, 이걸 바탕으로 뭐 여기에 직원들을 데려와서 이 상하이 자동차 그룹에 대한 역량이 상승해서 상하이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시장이 확대돼서 난 이익을 로 봐야 되는 거지. 물론 투자금에 따른 거에 따른 손해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분명히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을 살려면 이런 거 하잖아요. 투자해라, 뭐 고용 안정해라, 뭐 이런 거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때 투자도 안 했고 결국은 구조조정한다고 뭐 그렇게 막 시끌시끌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막 난리 났던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상하이 차가 떠난 이유. 그러니까 상하이 자동차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 쌍용차를 정말 잘 운영해서 돈을 벌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있던 라인이 있으니까 한번 팔아보고. 라인이 3개 있었잖아요. 근데 안 팔렸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치우고 쌍용차가 가지고 있던 그런 뭐라고 해야지, 또 기술? 나름 기술이든 뭐 경험자든 이런 걸 가능한 어떤 업그레이드보다 있는 그대로 그냥 가져와서 가능한 자국 시장에 맞게. 왜냐면 분명히 그런 것들은 그대로 가져와서 할 수가 없을 테니까 그런 걸로 해서 이득을 본 거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왜냐면 더 이상 투자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투자 자체가 이 회사로 돈을 벌려는 게 아니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쌍용차를 자기랑 분리시켜서, 그러니까 기술 다 빼고 쌍용차 자기랑 분리시켜서 얘는 법정 뭐 관리 들어가게 하고 다른 데 인수하게 하는 게 자기들한테 이득이었겠네요. 근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 자기네 지분이 있으면 팔지 왜 법정 관리를 들어가냐, 뭐 그만큼 아, 얻을 수 그런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투자 실패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생각해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구매를 할 때 이제 주변에서 이 사람이 구매를 하면은 이 사람 구매하면 얼마나 수익을 낼 거다 이걸 봤을 거고, 이것보다 이 수익이 안 났으니까 투자 실패 사례로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런 수치적으로 측정이 되지 않는, 시작과 끝에 걸쳐 있지 않는 거는 측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중국이 대대적으로 전 세계에 취하고 있는 행동들이잖아요. 자기네들이 벌어들인 미국 돈으로 전 세계 다른 어떤 제조업 회사들을 사서 이제 법적으로 걸리지 않게 경험이나 이런 걸 이전하고 합병하거나 팔아버리거나 정 법을 힘들 때 무시할 거 아니에요? 회사를 아예 그냥 사버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워낙 기술이 낮아가지고 뭐 야, 그게 무슨 기술 유출이야 하는 정도도 걔네들은 이제 가져온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 상황이 바뀌었죠.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좀 그냥 안타까운 거. 우리나라가 참 안타깝다. 참 안타깝다. 그 이제 자동차 회사를 얘기하면 포드 밑에서 있던 볼보 자동차가 완전히 공중부대 낼 상황에서 중국의 지리 자동차가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엄청 커졌죠, 지금. 그렇죠. 네. 그리고 볼보? 예. 그리고 벤츠도 10조 원에 인수를 해서 현대는 10조 원 주고 땅 살 때 중국에서 머리야. 벤츠를 10조 원 주고 사가지고 잘가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벤츠랑 볼보가 협력 관계에 있어요. 예전하고 다르게. 그렇게. 예, 자동차 시장이 사실 지금 개편되고 있잖아요. 솔직히 먹을 만큼 무섭다. 먹었고, 현대 망하는 거 아니야? 중국도 아예 차세대, 그러니까 다음 세대 자동차 시장으로 빨리 넘어가려고 하고 자국 시장을.
뭐 이건 다른 얘기니까. 예,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현대 2030년까지 수소차 양산 체제 갖춘다고. 난 수소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때문에 수소 폭발을 많이 찾아봤는데 확실히 국내 자료는 믿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지? 정론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떤 게 정답 이거는 저 잘 모르고 과학적인 연구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과학은 이제 사실 어떤 여론에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과학은 과학이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하도 여러 가지 사실은 뭐 광주도 뭐 이제 땅굴로 광주까지 팠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정설이 다르니까 이것도 그래서 그런지 뭐 수소가 광주까지 폭발할 땅굴을 수가 파는 거 없다. 엄청난 토목 기술인데. 그러니까 뭐 그렇다면서요. 22세기 토목 기술 아니야, 그 북한군이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저 3살이었어요. 막 이런 사람이 있고 근데 반반이잖아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만 결론은 반반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 수소차도 위험하다가 반반이더라고요. 결국 여론이 증거를 떠나서 아니 알 수 없으니까 여론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뭐 찬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폭발 조건에 대해서는 일치해요. 서로 과학적인 이론에 대해서 서로 찬성을 하는데 그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폭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달라서 문송은 잘 이해 못 하겠더라고요. 전기차 요새 다 먹고 있어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터트려봤으면 좋겠어요. 안 터져요. 네? 그러니까 LPG도 네. LPG 가스통에 총 쏘면 영화 보면 많이 터지잖아요. 실제로 총 쏘면 안 터져요. 맞아요. 그것도 안 터진다면서요. 뭐 근데 터지긴 하지만 뭐 정말 그런 총 쏘는 게 아니라 뭐 정말 특수한 그 터지는 조건이 됐을 때 터지는 거지. LPG 통 갖다 놓고 총 열심히 쏴봐 안 터져요. 그 뭐지? 그 항공유 영화에 막 아. 불 붙는 것도 기름에 그것도 안 붙어요. 그렇게 안 붙는다면서요. 뭐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그 정도 붙으려면 한 휘발유 정도 돼야지. 디젤도 그렇게 그 정도는 안 붙을 거야 아마. 휘발유가 제일 위험하네. 그 붙는 거. 어쨌든 일정 확률로 다 터지긴 하죠. 차는 뭐 이렇게 뭔가 어차피 터지면 다 죽죠. 예. 뭐. 네, 그러면은 잘됐으면 좋겠네요. 쌍용차의 비극을 이렇게 듣고 다음 차로 넘어가는 건가요? 다음 네. 주건 네, 뭔가요? 다음 차로 넘어가죠. 예고해 주세요. 뭐 택시는 트렁크에다 LP 가스통 싣고 다니는데. 네. LPG는 겨울에 안 켜져서 근데 문제죠. 차 얘기하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그 LPG 충전소 이거 반대예요? 왜 왜요? 폭발한다고? 반대하지 않나요? 폭발한다고요? 폭발한 케이스가 있어요? 네, 있죠. 케이스 진짜요? 있죠. 그렇구나.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다 반대하죠. 그러면은 왜 LPG 충전소 터지고 자동차는 안 터져요? 아 LP 충전소 그 예전에 불나서 폭발한 거 보면 그렇게 쉽게 안 터져요. 불이 붙어가지고 정말 활활 타오르고 한참 활활 타오르다가 냅둬서 그냥 계속 타오르다가 터져요. 그러니까 바로 터지는 게 아니라. 그런 데로 터졌네요. 무서워. 냅둬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니라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그 봐라 터진 적 있지 않냐? 아, 근데 보통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인식이 터질 수 있다라는 거 자체가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보통 반대를 하지. 이 사람들이 이게 검색을 해가지고 어느 사례가 뭐가 있고 막 이런 걸 다 조사해서 반대하진 않죠. 뭐. 거기 뭐 핵심 인원들은 뭐 그러겠지만 아니 뭐 이렇게 막 그 아파트 근처에 충전소 있으면 뭐 아파트 근처에 충전소가 웬 말이냐 이렇게 현수 막 쫙 붙어 있고 집값 떨어지는 거. 네, 집값 때려서 그러면은 왜 그런 거 생각해서 집 사는 사람도 있나? 근데 보통 LPG 옆에 뭐가 충전소가 있는지는 있는지. 보지 않나? 네, 근데 집을 쓰레기 매립장 정도나 집을- 원자력 발전소 정도 집을 아니면 샀는데 충전소가 들어오니까 이제 짜증이 그러면은 그 수소 충전소도 반대하지 않을까요? 일반 시민들은 입장에서 안전하다 해도 웬 말이냐 뭐 웬 말이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수소차를 타고 다니면 반대 안 하겠죠. 아 복잡하네. 이게. 보통 휘발유차 타고 다니니까 LPG 그 충전소 반대하지. 르노로 가죠. 그럼 네 르노예요 다음. 아, 내가 마침 요거 생각나가지고 하면 할 얘기가 있는데 송영길 의원이 원전 짓자고 했잖아요. 예전에요? 최근에? 최근에 그래요? 그분 왜 그러시지? 지지난주인가 네. 짓자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이 상황에서 원전을 더 짓지도 않고 셧다운 시키는 원전도 없이 그냥 이대로 계속 원전을 떼면 원전이
언제 셧다운 다 멈출 것 같아요? 지난번에 80년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2080년? 정도. 지금 상황에서 지금 2000 지금 상황에서 그냥 2000 계속 뗀다라고 하면 2080년? 더 안 짓고. 2100년? 더 짓지도 않고 그냥 셧다운 시키는 것도 없이 지금 짓고 있는 거는 그냥 가는 거 꾸준히 그냥 계속 떼면 4, 60년. 아니야? 그러면 한 50년. 2150년. 2014년에 다 셧다운 됩니다. 2014년에? 예. 그 원료를 넣지 않고 아니 원료는 계속 놓고 2010 그게 무슨 말이야? 2014년이요? 24년이요? 아. 14년 2010 2010 2024년 2024년 2024년? 예. 원전 수명이 보통 30년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원전 같은 경우에 저준위 폐기물하고 고준위 폐기물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경주에 있는 방패장은 저준위 폐기물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라돈, 우리 뉴스에 많이 나왔던 라돈 그런 돌멩이들 그런 거 보관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입는 그 뭐냐 작업복. 작업복 그런 거 보관하는 그런 데예요. 그리고 고준위 폐기물은 그 핵 원자로에 있는 연료봉 다 쓴 연료봉을 보관하는 곳이 고준위 폐기물인데 고준위 폐기물의 저장 시설은 임시 저장 시설이 있고 중간 저장 시설이 있고 영구 저장 시설이 있어요. 영구 저장 시설에 들어가서 얘가 수십만 년을 있어야 되는 그게 안전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영구 저장 시설이 없고 첫 번째 중간 저장 시설도 없어요. 지금 임시 저장 시설에 넣고 있는데 이게 그 고준위 폐기물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일종의 자석 같은 거예요. 그냥 자석이 멀리 이렇게 두 개를 놔두면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얘가 점점 가까워지면 둘이 끌어당겨가지고 딱 붙죠. 근데 고준위 폐기물도 그렇게 돼요. 얘네들이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이 떼어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가까이 붙여놓으면 얘네들이 반응을 해서 폭발하거든요. 근데 따로 용기로 해서 보관해도 반응을 해요? 가까이 붙여넣어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임시 저장 시설에 그걸 한 개씩까지 가까이 갖다 놨다는 거예요. 모자르니까 공간이. 공간이 모자르니까. 근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원전을 운영을 하면 그게 2014년이면 2024년이면 과거로 가죠. 2024년이면 그 임시 저장실을 포화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당연히 더 짓겠죠. 근데 그러면. 원전을 더 이상 안 만들어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원전을 다 쓰는데 뭐 그러니까, 엄청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 운영하는 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더 이상 넣을 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어떡해? 가동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 멈춰야 된다. 예. 방사능 덩어리가 그렇게 밖에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뭐가 만들겠죠. 멈추진 않고 만들겠죠. 저도 만들 것 같은데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아니, 그래서- 돈 주고 팔든가. 돈 주고 사줄 나라가 호주? 호주 사주나? 그거 사준 나라 없죠 우선은. 뭐 원자력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싣고 오는 것도 위험하고. 싣고 가다가 어이쿠 하고 바다에 떨어뜨리나? 어이쿠 실수 이렇게 일본처럼 일본 쪽에. 일본처럼 어이쿠 하고 태평양에 꺼낼 버려. 수가 없네. 이렇게 너무 깊어서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때 임시 저장 시설을 짓는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미 지금 짓고 있는 거 하나 있잖아요. 예. 그 어디지? 강원도 쪽인가? 안 그만두고 짓고 있어요? 경북 이번에 하나 어디냐? 그 월성 작년인가? 월성이 아니라 월성 어디지? 말고 그러니까 공론화 위원회에서 네. 저거 일단 짓자. 일단 짓자 해가지고 짓던 건 짓는 거 짓자. 있잖아요. 하던 거 마저 하자. 그거 짓고 제가 볼 때 어떻게든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에 금년에 대책위원회가 열리긴 열려요.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근데 그 만약에 그러면 짓고 있는 거에 본전을 못 뽑잖아요. 그쵸. 그 왜냐면은 본전도 아까워서 수명 이상 운행하다 터진 게 일본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본전 뽑고도 수명 이상 운영하겠다고 더 뽑겠다고 지금 경주면 뭐 월성이면 고리면 다 그렇게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막 안에 망치 나오고 막 사람 뱃속에서 수술하다 가위 나온 거랑 똑같잖아요. 그거 별별 일이 다 일어나고 안전 관리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본전 뽑겠다고 계속 운영하는 사람들이 안 할 리가 없을 텐데. 그럼 만약에 셧다운 되면 기존에 있는 원전들을 다 이제 폐기해야 되잖아요. 정지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것도 계획이 없다면서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운영하고 있는 걸 정지시키려면은 그 무슨 방법이 있다면서요. 아예 딱 뭐지? 물을 그- 계속 퍼부어서 식히는 그러니까 거밖에 반응을 없지 않나? 정지시키고 뭐 그 봉인 아예 다 봉인한다고 했나? 그 발전소를 다. 근데 그런 것도 르노를 계획이 얘기하죠. 없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조사해서 네, 얘기하고 원자력 편 따로 합시다. 2024년이면은 5년 뒤인가? 아유, 네, 5년 이거 뒤. 다음 대통령 어떡하나? 어디다가 지을 거야? 아유, 그러면 다음에 연구 또. 시설 어디다가 지을 거야? 아, 다음 대선 공약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원전에 대한 건. 지금 이미 이건 다음 편에서 하죠. 후속 편들 만들어 주세요. 자, 하나 그러면 터져봐야 정신 차리지. 그러면 아까 얘기에 이어서 네. 르노 삼성차 얘기를 할게요. 우선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부산에 보면 르노 삼성 공장이 있잖아요. 얘네가 뭐해서 먹고 살까요? 르노 삼성이요? 르노 삼성 부산 공장이. 부산 공장? 예. 차 팔아서? 어떤 차를 팔아서 먹고 살까요? 어떤 차? 그 SM SM5? SM5. 어, 근데 자동차 타는 사람들 평중에 제일 좋은 차는 르노 아니에요? 좋다 차. 관리만 잘해주면 정말 좋은 차다. 그건 옛날이고. 이제 옛날 옛날에 옛날 말이 됐나요? 닛산 차 들여올 때. 아 닛산 차 그 라이센스 생산할 때. 지금은 닛산 라이센스가 아니에요? 지금 차들은? 그렇죠. 그래요? 네. 그러면은 설마 자체 옛날에 삼성 자동차가 처음 생겼을 때 SM5, SM3는 고장이 안 나는 차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타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네, 지금도 막 고쳐가지고 막 좋다고. 자, 어쨌든 삼성에서 자동차 산업을 시작을 했다가 이건희 회장의 취미 생활로 시작을 했다가 IMF 때 쫄딱 망하고 네, 자동차 박물관에 나만 짓지. 르노가 르노가 인수를 했잖아요. 르노가 인수를 했는데 우선 그 이후에 르노가 인수한 이후에 부산 공장의 생산량이 2010년에 27만 대였어요. 27만 대면 거의 만땅 생산한 거예요. 얘네가 생산할 수 있는 양에서. 근데 2011년에 24만 대, 2012년에 15만 대, 2013년에 12만 대 이런 식으로 뚝뚝뚝 떨어졌어요. 이건 삼성 자동차가 그렇게 많이 팔리는 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뚝뚝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2011년에 앵고가 나면서 얘네가 더 어려워졌어요. 부품을 들여와야 되는데 부품 수입하는 값이 올라간 거예요. 지금은 엔저. 자, 그래서 그때 막 철수설도 나오고 희망퇴직도 하고 그랬죠. 그랬는데 얘네가 2014년에 15만 대로 다시 올라가요. 그러더니 2017년엔 25만 대까지 다시 올라가요, 생산량이. 그러면 25만 대가 다 삼성차냐? 아니라 그게 아니라 닛산차를 12만 대 넘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산 르노 공장은 망할 뻔했고요. 그 당시에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의 46개 공장 아닌데 46개 공장 중에 25위였어요. 부산 공장이 경쟁력이. 근데 2017년에 4위를 했어요. 쭉 올라갔죠. 그리고 르노 자동차 19개 공장 중에 2017년 기준으로 1위를 했고 전 세계 148개 자동차 공장을 조사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경쟁력이 8위로 랭크가 됐어요. 엄청 좋아졌죠. 맞았네. 이게 이제 르노에 인수가 된 다음에 우선은 여기서 할 게 뭐냐면 르노 삼성 공장은 인터넷 찾아봐도 얘네의 임금이 정확히 안 나와요. 현대차처럼 이렇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7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연봉이. 이거를 옛날 2011년 이후에 그 임금 인상을 좀
자제하면서 회사를 나가면서 이렇게 임금이 안정되게 됐고 사람들도 일을 그냥 꾸준히 할 수 있게 됐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뭘 했냐면 그때 그 전에는 삼성자동차가 국내에 주로 판매를 했는데 차가 안 팔렸죠. 점점 줄어드니까 닛산에서 차를 하청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하고 FTA가 돼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죠. 그래서 부산 공장에서 닛산 로그란 차를 8만 대를 생산해서 북미로 팔겠다라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근데 이 로그가 잘 팔려가지고 12만 대를 넘게 생산을 해서 북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 이렇게 닛산 차를 생산을 하면서 부산 공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서 니들이 닛산 차를 우리 차를 만들고 싶으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해서 공장의 작업 체계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대요. 그 닛산이요? 예. 그러면서 그게 그 새 회장이 한 거예요? 그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아, 네. 그래서 우선 그런 식으로 생산 체계를 바꿔놓고 품질을 높여준 거고 그러면서 부품사에 가가지고도 부품사 이게 하청업체죠. 하청업체에 가서도 품질을 높여버린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해야만 우리한테 납품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자기가 일하던 방식이 바뀌어버리면 노동자들은 되게 귀찮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니까 그거에 고통을 감내하면서 따랐죠. 그래서 생산성도 올라가고 회사 공장 순위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회사에서는 그럼 저번에 현대자동차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자동차 회사가 논에서 모시던 아줌마들 데려다가 갖다 놔도 아무 문제 없는 곳이다 라고 했는데 그때 르노 삼성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 노동자들한테 너희들이 지금은 앉았다 일어났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젊으니까 괜찮지 않냐.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서 몸이 힘들어지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차피 우리랑 같이 갈 거니까 논에서 모심던 아줌마가 와서 일을 해도 될 정도로 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 니들은 우리 믿고 따라와라 해가지고 부품 자동 공급이라 그래가지고 부품 자동 공급 시스템이 약 70%가 돼 있대요. 그게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르노 삼성 차의 생산 라인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 SM5를 생산하는 라인이 따로 있고 SM3를 생산하는 라인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산에 있는 르노 공장은 한 라인에서 여러 차를 생산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저기 이렇게 차가 SM5가 오면 내가 뒤를 딱 돌면 SM5 부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SM6가 오면 뒤를 딱 돌면 SM6 부품이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일하기 되게 편하게 되겠죠. 그게 아주 잘 돼 있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부산 공장 같은 경우에 뉴스가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노사 문제에 대해서 뉴스가 거의 안 나와요.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차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닛산의 로그를 8만 대를 생산하다가 잘 돼가지고 12만 대 넘게 생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좋은 점이 뭐냐면 닛산이 와서 우리나라 부품사를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2011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16년에 일본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이 700배가 늘었어요.
그 닛산 닛산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사간다는 거네요 부품을. 그거는 모르겠는데 닛산하고 닛산, 르노, 닛산, 미쯔비시가 얼라이언스니까 이쪽에 주로 납품을 하겠죠. 이게 5년 동안 700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수입하는 게 더 싸겠네요 일본 입장에서 또. 그렇죠. 일본은 싸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환율이면 뭐 이거 그 따졌어요. 환율에 따라서 엔저에 돌입했잖아요 최근. 환율에 따라서 최근 부품을 같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위험성도 없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차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이 현대나 대우보다 싼 거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싼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걔네들보다 5분의 1, 인도 공장 같은 경우에는 25분의 1이래요. 임금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높은 손해를 얻을 수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우선 공장을 평가하는 기준이 4가지가 있는데 그건 생산성이라는 건 그 노동자의 임금이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완성된 자동차의 품질, 그리고 3번은 얼마나 일정에 맞게 정확하게 생산을 하느냐, 그리고 네 번째는 부품을 얼마나 잘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느냐 이건데 이런 부분을 종합 평가했을 때 순위가 높게 나오는. 전 세계 148개 중에 148개 공장 중에 8위를 했다는 거야. 르노가. 부평 공장이. 아니 부평 공장 부산 공장. 부산 공장. 부산 공장 하나만이죠. 네. 르노 자체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 공장이 전 세계에 46개가 있는데 그 중에 4위. 그래가지고 지금 부산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차의 절반이 닛산의 로그거든요. 닛산 로그인데 이게 2019년 9월이 되면 계약이 만료가 돼요. 와 아주 정확하네요. 뭐가? 네? 시기가 아주 정확하대요. 계약 만료되는 시기가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딱 그때 만료해야 될 것 같아요. 2019년 9월이 되면 그 닛산의 로그 생산 계약이 중단. 만료가 되는데 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생산량의 절반이 날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사장이 그런 말을 했대요. 노동자는 생산성을 개선을 하고 노사 합의를 잘 이뤄서 회사가 잘 굴러가게 하고 품질도 유지하고 협력 업체와의 관계를 좋게 했지 않느냐. 이런 걸 바탕으로 내가 르노 본사에 가서 생산 물량을 따오는 게 내가 할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르노 삼성 사장이 한국 사장이요?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유 큰일 났네. 네. 근데 내가 그래가지고 그 르노의 카를로스 곤 회장이 체포된 거 기사를 일본, 예, 돌렸잖아요. 예. 그 사람이 미쉐린인가 볼본가의 사원으로 들어가서 자동차 회사의 회장이 된 전설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이 르노가 망가졌을 때 회장에 올라서 르노를 살려내고 닛산이 망가졌을 때 닛산에 가서 닛산을 살려내고 우리나라 부산 삼성자동차가 망가졌을 때 걔를 살려내고 한 이런 전설적인 인물인데 이게 정치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내가 기사를 보냈죠. 네. 안 읽어봤겠지만 뭔 내용인지 이해를 못했어. 아니,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되게 복잡해요. 네, 복잡해서. 되게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마카롱 대통령이 카를로스 곤 회장한테 야 니네 그 르노 회장아 닛산을 합병을 해 르노에다가 합병을 해 지금 얼라이언스인데 합병을 시켜서 닛산의 공장을 프랑스에 갖다 지어 이런 거예요. 얼라이언스랑 합병의 차이가 그 뭐예요? 뭐라고 하죠? 이렇게 돌아오는 걸? 공장이 리쇼어링? 아니 그 뭐라 그러지? 공장 다시 본국에 네, 돌아오는 아무튼 트럼프가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했는데 마크롱. 카를로스 그 곤 회장이 버티다가 못 버티니까 그걸 시도를 했는데 일본의 닛산이 짜증이 났겠죠. 자기네 회사가 프랑스 회사 밑으로 들어가 합병이 돼버리면 그래서 일본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게 그러면 쿠데타. 인수와 합병과 얼라이언스의 차이가 뭐예요? 인수가 얼라이언스예요?
아니 얼라이언스는 협력 관계인 거고 아, 인수는 이 주식을 법인이 파는 것. 하나의 법인이 다른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거고 음흠. 합병은 하나의 법인이 다른 법인을 먹어버리는 흡수해서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소유한 다음에 그 법인은 없애버리고 그걸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산 공장은 지금 얼라이언스 상태예요? 르노 거예요? 르노의 자회사죠. 르노가 자회사? 가지고 있는 그럼 삼성 합병? 자동차 아, 아니 합병이 아니고 인수? 인수된 르노가 부산을 인수한 그럼 거고 니산은 인수가 아니고 인수가 얼라이언스고, 아니고 오케이. 얼라이언스니까 이제 우리 카를로스 닛산과 곤 함께 회장님이 부산에 좋은 생산 라인이 있는데 한미 FTA도 있고 그러니까 닛산 로고를 부산에서 생산을 해서 저기다 미국에다 팔아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판단.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정말 우리의 경남의 이제 부산 공장하고 부품 협력 업체들은 그것 때문에 돈을 먹고 살았죠. 먹고 살았는데 그 상황이 되니까 닛산이 르노랑 와의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닛산이 그전에는 르노랑 얼라이언스 관계였고 카를로스 곤 회장이 닛산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닛산의 그 로그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면 부산에서 닛산이 부산에다 일을 주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한국 부품 업체에서 부품을 공급받겠냐 이거죠. 근데 자기들한테 더 이득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싸게 부품도 살 수 있고 더 싼 인건비로 이렇게 수출도 할 수 있고. 그거는 닛산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른 거고 만약에 닛산이 트럼프 덕에 미국에다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면 미국에서 우리가 로고 미국에서 직접 생산할게 이래버리면 한국에서 생산된 로고는 다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럴 수도 있나? 그럼 미국 인건비가 훨씬 비쌀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닛산이 계산기 두드려 보겠죠. 그럼 그러면 기업은 기본적으로 내 기분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이윤을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모르겠네. 이제 그것도 부산이 닛산한테 이윤이라는 거는 얼라이언스 체제에 있기 때문에 이윤인 거지. 그게 아예 다른 회사면 또 다르게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품 부산 살 때도 예.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카를로스 곤 회장의 그 추후에 어떻게 될 건지 닛산 르노 얼라이언스가 어떻게 될 건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얘는 왜 체포됐어요? 간단하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 건 이 카를로스 곤 회장이 닛산에서 연봉을 200억씩 5년을 받았는데 신고한 거는 100억씩 5년에서 500억만 신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공시누락인데 공시누락이 공항에서 긴급 체포할 만한 그렇게 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프랑스 공항에서 일본 공항에서 일본 그 자기 밑에 있는 임원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 완전 진짜 분리해 버리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일본에서 장관들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랬어요. 사실 그렇게 큰 일이 공시라는 게 회장이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월급 얼마 받았어 하고 공표하는 게 자기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사실 되게 중범죄도 아니기 때문에 긴급 체포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장관들이 왜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냐고. 세금은 그냥 잘 낸 거고 그것만 잘못된 거야 아니면 세금 문제도 세금을 있죠. 누락하는 세금 문제도 걸 수도 있는데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내면 되지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 내나. 그러니까 정치권이랑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네. 이제 프랑스 정치권과 일본 정치권이 충돌하는 거예요. 어딘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돌하고 있는데 거기서 중간에 맞은 애가 카를로스 곤 회장인 수도 있는 거죠. 카를로스 곤 회장도 그동안 뭐 그런 걸 했으니까 그
마크롱 압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닛산 회장으로서 잘못했지 그것도. 그 부산에서 그 생산하는 양의 절반이 10만 대가 안 되잖아요. 자동차. 닛산에서 받아 생산하는 게 닛산 로그가 12만 대. 12만 대나 생산해요? 예. 많이 하네. 그게 절반이에요? 그럼 24만 대 정도 생산하는 건데. 25만 대 중에서 절반인 거죠. 그 판단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마크롱이 프랑스에다가 공장을 지어라고 했는데 그 회장은 왜 부산에다가 그 일본 그 아, 닛산 그건- 걸 준 거예요? 그건 옛날. 어... 근데 이제 그 카를로스 회장의 상황이 우리나라 아. 부산 공장에 미칠 영향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구만. 예. 오케이. 근데 그게 계약이 2019년에 완료면 5년 정도 계약했겠네요. 19년이면 19년 2014년부터 생산을 했는데 2019년 9월이면 끝나요. 근데 2019년 9월에 생산이 끝나고 이제 후속 차가 지금쯤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칼로스가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렇게 한 게. 왜냐면 그 당시 일본이 앵고였기도 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뭘 가져오는 게 훨씬 유리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앵고의 부품을 가져오는 게 어려우니까, 그리고 어차피 르노 계열이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엔저가 된 상황에서는 일본 자국 시장도 돌아가니까 일본으로 안 들어오고 그냥 미국으로 가져가도 되는 차종을 넣은 거 아니에요. 19년에 끝나면 이제 다시 그렇구나. 다시 엔저로 돌입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차를 더 이상 줄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차를 미국도 엔저면 미국과 미아가 이제 가치가 올라갈 텐데. 근데 이 앵고를 예상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올라갈 거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지 않나? 앵고 쪽으로 흐르게 되면 미국에 팔 수 있는 차를 우리나라에 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일본이 앵고니까. 일본에서 만들어 파는 것보다 한국에서 만들어서 파는 게 나으니까. 다만 한국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근데 이 짓을 했다는 건 정치권이랑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런 걸 반영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니까 연결이 있다는 거죠. 다만 부산에서 그렇게 많이 생산하면 타격이 좀 클 것 같은데 진짜 안 받으면. 그렇다고 뭐 좋은 차세대 시장에 맞는 차를 배정해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공장 경쟁력 그렇게 있고 세팅을 해놨으면 또 버릴 공장은 아닌 것 같은데 부산 공장이. 그리고 닛산 로그가 그 부산 공장 수출에서 가장 많이 차지했을 때가 93%예요. 아 거의 전량 수출해 버리는. 거의 부산 공장에서 수출하는 그 수출 비중이 93%였는데 네. 그 부산에는 공장에서 만든 그 닛산 차든 네, 삼성 차든 네. 다 수출한다는 거네요. 수출을 하는데 그 중에서 93%가 닛산 로그였는데 QM6가 그 르노에서 파는 차 중에 제일 큰 차래요. 르노 이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주로 작은 예. 차를 타고 예. 큰 차가 많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르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얘기하자면 저가 자동차 브랜드고 우리나라에선 저가는 아닌데. 예. 유럽 기준으로 예. 그래서 QM6를 그냥 구색 맞추기용으로 갖다 놨는데 안 팔릴 줄 알고 이게 생각보다 쟤네 생각보다 엄청 잘 팔린다는 가성비, 거예요. 그러니까 서브에 쓰기도 좋고. 그리고 브랜드 이제 차 만족도도 1위를 했고 QM6가 그래서 지금은 닛산 로그의 수출 비중이 70%까지 줄었어요. 그래도 엄청 많네. 그게 저는- 엄청 많죠. 저는 부산 공장에 큰 타격이 안 올 것 같네요. 공장을 워낙 잘 해놔서 새로운 차종에 대한 거나 새로운 거 진행할 때 부산 공장 활용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수출하기도 좋고 우리나라 환경도 좋고 환율 상태도 좋을 거고 잘 됐으면 좋겠네요. 닛산 받지 않아도 르노 계열이니까 어차피 단지 이제 부산 쪽 상황이 약간 부산에서 살면서 부산 밖으로 일하러 다니나요?
부산 밖에서 살면서 부산으로 일하러 가죠. 그쵸? 저 부산이 그렇게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부산 공장은 별 영향 없을 것 같은데 일본에서 그런 거니까. 근데 몰랐네요 그렇게까지 부산 공장이. 그러니까 당연히 따로 노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발달된 공장이에요 부산 공장이. 그러니까 소품종 다량 생산이 추구하는 거잖아요. 모든 팩토리들이. 딱 그 뭐지? 어느 자동차 회사들이나 뭐 그런 머신 만드는 회사들이 원하는 게 그 오더가 들어오면 그 오더대로 차를 만들 수 있는 라인이 순간적으로 딱 되는 게 이상이잖아요. 꿈꾸는 이상. 딱 너에게 맞는 차를 선물해 줄 수 있어. 우리는 딱 뭐 시트도 시트별로 뭐 바퀴도 바퀴별로 주문만 넣어 만들어 줄 수 있어 바로. 이렇게 이거 꿈꾸는데 좋을 것 같은데 부산 공장. 나는 안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한 거예요. 아 그래요?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주식 갖고 계신 분 파세요. 2019년에 확인해 봅시다. Superman.